비극적 사건은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며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에는 달빛만 희미하게 비치고 집안에서는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짧은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걸터 앉아 있던 신발 하나가 뒤틀려 있었고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닥에는 어두운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얼룩은 피였고 피 옆에는 누군가가 며칠 전에 선물했던 낡은 공구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광경 앞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박정한 장인어른이라 불리던 남자. 그가 바닥에 얼굴을 아래로 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아직도 생기 있는 듯 반짝이던 안경이 그의 코끝에서 살짝 비틀려 있었고 그의 손끝에는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종이 조각에는 흐릿하게 연필로 쓴 숫자가 보였습니다. 397이라고 누군가가 적어둔 듯 보였습니다. 그 숫자는 이후 이야기를 끌고 가는 작은 단서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주말에는 아내, 수연과 함께 슈퍼와 집안일을 처리하는 소박한 일상이 전부였습니다. 장인과의 관계는 결혼 전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박정아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고 딸의 결혼 상대를 고르는 기준도 까다로웠습니다. 첫 만남부터 민호는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는 눈초리를 견뎌야 했고 결혼 후에도 그 눈초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박정한의 표면적인 강경함 뒤에는 집안에 얽힌 복잡한 계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큰 아들 내외와 친형제 사이에서 박정한은 오래도록 가게와 작은 사업을 손으로 관리해 왔고 돈의 흐름은 그의 권위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사위 재석은 대기업에 다니며 외형상으로는 성공한 남자였고 그런 점이 박정한에게 자랑거리였습니다. 민호는 그 격차 속에서 계속 비교당했고 그 비교는 말로 표현되는 모욕으로 변해 민호의 가슴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주말 민호는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박정한의 창고 지붕이 오래되어 새는 것을 보고 몰래 수리비를 마련해 직접 고쳐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민호는 새벽부터 톱과 망치를 챙겨 창고 지붕에 올랐고 몇 번의 삽질과 손 작업 끝에 지붕을 고쳤습니다. 다음 날 박정한은 민호의 손을 잡고 의외로 손이 야무지네라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짧은 미소는 민호에게 깊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제 조금은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가족 모임에서 박정한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가 창고를 고쳤다더니 결국 내가 다시 손봐야 했다. 그 말에 재석은 얄궂게 웃었고 집안 사람들은 그 농담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굳어졌지만 그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의 평온은 무언가 균열이 가는 소리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작은 이상한 디테일들이 초반부터 군데군데 놓여 있었습니다.
창고 수리를 마치고 나왔을 때 민호는 장인의 셔츠 소매에 파란 실한 올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실은 아주 얇았지만 진한 파란색이었고 민호는 그것을 무심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박정안의 서재 책상 한켠에는 오래된 사진 액자가 있었는데 액자 구석이 조금 찢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박정안과 누군가의 손이 찍혀 있었고 그 손가락 끝에 은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이 소소한 것들은 이야기의 끝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작은 돌멩이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호는 우연히 서재의 서랍을 열게 됩니다. 본래는 수선용 못을 찾으러 간 것이었지만 서랍 속에서 그는 한 묶음의 서류를 발견합니다. 그 서류는 표지가 없는 복사본처럼 보였고 상단에는 작게 대출계약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의 이름이 적혀 있는 서류를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민호의 주민등록번호 일부와 서명이 흉하게 모사되어 있었고 대출 금액은 상상하기 힘든 액수였습니다. 민호는 그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8,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즉시 박정안을 불러 물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 이름으로 대출이? 박정안은 조용히 담배 연기를 내뿜고는 그건 잠깐 내 이름을 빌렸다. 내가 모르는 게 편할 거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민호는 분노와 어처구니 없음 사이에서 무너졌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이용해 빚을 지웠고 그 사실을 박정안은 태연하게 넘기려 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제 이름을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박정안은 냉정하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집안일이다. 신경 끄거라. 그리고 그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불면의 시간이 이어졌고 아내 수연에게 말하기도 두려웠습니다. 수연은 가족 사이를 매만지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민호는 더더욱 말을 꺼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민호는 자꾸만 작은 단서들을 머릿속에서 조합해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정보를 조작했고 어느 누군가는 이 사건에서 이득을 얻을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다시 찾아왔고 날은 장인의 생일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모인 거실에서 분위기는 그다지 화기애애하지 않았습니다. 재석은 평소보다 더 말수가 적었고 박정안은 때때로 눈에 띄게 초조해 보였습니다. 축하의 말이 오가던 중 박정안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호, 내가 우리 집안에 끼어들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는지 아느냐?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고 민호는 참다가 터뜨렸습니다. 그 빚, 장인어른. 제 이름으로 된 대출은 누가? 박정안은 냉소 어린 웃음을 흘리며 말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입 닥쳐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여기 사람들은 내 편이다. 민호는 손을 떨며 물러섰고 그의 체면은 이 자리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는 집안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고
그 모욕은 깊게 박혀 그의 내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소란이 가라앉은 뒤 사건은 터졌습니다. 주방 불빛이 꺼지고 집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한참 뒤 집안에서는 깨진 유리 소리와 짧은 비명이 울렸습니다. 민호는 잠에서 깼고 본능적으로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박정아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목 주변에는 검게 번진 혈흔과 함께 낡은 공구 세트의 손잡이가 박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결단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그는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곧 민호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동기, 기회, 증거. 민호가 모두 갖춘 듯 보였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는 바로 그 공구 세트였습니다. 민호가 며칠 전에 선물했던 기스가 많이 난 오래된 세트였는데 표면에는 민호의 지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그 공구를 만진 적이 있었고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그에게 불리했습니다. 게다가 이 집의 모든 방문자들 중 사건 당일 밤 민호의 움직임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집 안 분위기에서 민호가 큰 소리를 냈다는 사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던 사실들이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 겹쳐졌습니다. 수사는 날이 갈수록 민호에게 불리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작은 단서 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구 세트 옆 바닥에 붙어 있던 파란 실한 울, 액자 모서리에 찢겨짐, 그리고 박정안의 주머니에서 나온 종이 조각에 적힌 숫자들. 파란 실은 분석 결과 특정 직물 회사에서 만든 양복의 실과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회사의 수주 명단에는 재석이 최근 맞춘 정장 주문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찢어진 사진의 구석에는 손으로 긁어낸 듯한 자국이 있었는데 그 자국의 모양은 재석의 시계 뒷면에 있던 긁힌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작은 디테일들이 하나둘씩 첫째 사위 쪽으로 향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관찰자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민호의 지문이 공구에 분명 남아있고 둔기처럼 사용된 그 공구는 민호가 평소에 쓰던 물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공구 앞뒤에서 발견된 다른 지문들, 그리고 파란 실의 출처, 액자 사진의 손상 같은 단서는 사건이 단순한 분노의 폭발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재석의 차량에서 이상한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자물쇠를 여는 데 쓰이는 열쇠였는데 그 자물쇠는 박정안 서재의 낡은 철제 캐비닛을 채우던 물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열쇠는 표면에 눈에 띄는 홈 하나가 있었고 그 홈의 모양이 서재 캐비닛의 자물쇠와 유일하게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서로 충돌했고 목격자들의 기억은 편향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깊은 절망 속에서 누명을 벗기 위해 스스로 작은 수사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밤낮으로 증거를 모으고 가족의 비밀을 하나둘씩 파헤쳤습니다.
그의 조사는 뜻밖의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박정아는 집안의 작은 사업장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거액을 특정한 계좌로 이체해 왔고 그 계좌의 최종 수취인은 재석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거래 내역을 프린트해 경찰에 제출하려 했지만 누군가가 이미 그 자료들을 치웠습니다. 치워진 흔적 대신 남은 것은 박정한 서재의 낡은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 안쪽에는 오래된 녹음 테이프 한 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테이프를 들고 비닐 장갑을 끼고 라디오를 열어보았습니다. 테이프는 박정한이 자주 쓰던 메모리 테이프였고 그 안에는 박정한의 목소리와 다른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섞여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테이프 속 말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며 의미가 선명해졌습니다. 녹음 속에서 박정한은 낮게 말합니다. 내가 증거를 모아두고 있다. 언젠가 꺼내 보여줄 거다. 하지만 명확히 해야 할 게 있다. 수연 때문에라도. 그의 말투는 평소와 달리 결단에 차 있었습니다. 이어 다른 목소리가 말합니다. 정확히 누구에게 보여줄 겁니까? 수긍할 사람이 있을까요? 박정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거다. 연쇄를 끊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음성의 떨림은 그의 계획이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민호는 테이프를 복사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테이프는 박정한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고 계획의 대상은 의심스럽게도 집안 내부였습니다. 민호는 그로 인해 재석에게 의심의 눈길이 쏠리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재석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집안에서는 민호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재석은 가진 자이고 영향력이 있었으며 집안 어른들의 말 한마디로 분위기는 쉽게 바뀌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고립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작은 DNA 조각, 라디에이터 밑에서 발견된 작은 니트 조각, 그리고 집 인근 CCTV의 미약한 흔들림까지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습니다. 그 작은 니트 조각은 분석 결과 재석의 집에 있던 오래된 코트의 안감과 일치했고 DNA는 재석의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석은 결국 체포되었고 마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다수는 재석의 표면적인 침묵과 그의 차량에서 발견된 자물쇠 열쇠 그리고 한밤중의 움직임을 근거로 그를 범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재석은 체포 과정에서도 무표정했습니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힐 것이다. 단순한 정황만으로 판단하지 마라. 법정에서의 싸움은 정교했고 민호는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주류는 이미 그를 의심의 중심에 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언론은 장인 살해, 사위 용의자라는 제목을 붙이며
사건을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민호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끝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가 계속 파헤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조사는 박정환의 관리하에 있던 작은 수첩 하나로 귀결되었습니다. 수첩 속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뜻밖의 약호들이 촘촘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호를 해독하자마자 진실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 약호는 박정환이 오랫동안 관리해온 은닉계정의 입출금 내역을 나타내는 기호였고 그 계정의 수취인은 재석뿐만 아니라 재석의 회사 측근 그리고 외부의 몇몇 인사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박정환은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을 이용해 어떤 사람들의 비리를 감추고 있었고 그로 인해 크게 다툼이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호는 그 수첩을 경찰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박정환이 왜 피해를 입었고 누가 이득을 얻었는가. 결국 경찰은 재석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증거들을 마주했습니다. 재석은 체포 직후 신문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를 때렸다고? 아니다. 나는 그를 찾았고 말다툼을 했지만 고의로 죽일 생각은 없었다. 재석의 말은 모순투성이었으나 사건의 본질은 더 복잡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남은 파란 실을 재검증했고 그 실은 재석의 외투뿐 아니라 재석이 자주 들고 다니던 비닐 가방의 안감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무엇인가가 재석의 계획과 맞아떨어지는 듯 했지만 결정적 한 조각이 없었습니다. 그 결정적 한 조각은 뜻밖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박정환의 오래된 손목시계였습니다. 민호가 창고 수리 도중 박정환에게 주었던 작은 수리용 도구들 중 하나를 박정환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고 그의 시계 뒷면을 열었을 때 안쪽에 작은 메모와 함께 더 작은 회색 종이 조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조각에는 박정환이 직접 손으로 적은 글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때 나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행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종이 조각의 끝에는 누군가의 이름과 함께 증언 필요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메모는 박정환의 마지막 계획을 암시했습니다. 박정환은 누군가를 시험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패를 잘못 꺼냈습니다. 그의 계획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쌓아온 흔적들을 이용해 결국 진짜 범인을 드러내려 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그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재석은 결국 체포되었지만 재석의 진술과 행동은 모순으로 가득했고 변호인들은 박정환의 죽음이 사전 계획된 사례가 아니라 우발적 상황에서 나온 결과일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즉, 누군가가 그를 위협하려 했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향하는 동안 민호는 집안의 다른 사람들과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수연은 남편과 갈라져 있는 듯 보였고
가족들은 분열되었습니다. 민호는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진실은 단순히 법정의 판결 하나로 가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민호는 박정환의 옛 친구들을 방문했고 오래된 거래처를 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놀라운 기록을 찾았습니다. 박정환이 특정 날짜에 재석과 통화한 녹음 파일, 그 통화에서 박정환은 낮게 말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계속하면 모두 망가진다. 그 발언은 위협이었을까요? 아니면 경고였을까요? 민호는 그 통화의 끝부분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재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당신이 끝내면 우리도 끝난다. 그 대화는 결국 둘 사이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직접적인 장면은 없었습니다. 재석의 재판날 변호인은 새로운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박정환이 사건 당일 밤 자신이 죽음 연극을 계획했음을 암시하는 문서였습니다. 문서에는 박정환이 가짜로 위협을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폭로하려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서는 박정환의 서명이 있었지만 일부는 모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것을 근거로 재석이 사전 계획된 살해범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법정은 한동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쉽게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증거 제출 막판에 민호가 경찰에 제출했던 라디오 테이프의 원본이 재생되었습니다. 테이프의 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박정환의 목소리와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대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테이프의 말미 박정환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나는 끝까지 버텨볼 거다. 누가 나를 속이는지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그 말 뒤에 한숨이 길게 흘렀고 이어서 무언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낮은 말다툼이 들렸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다급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이걸로 더 이상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작은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녹음은 끊겼습니다. 녹음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법정은 새로운 질문들로 들끓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속이고 있었고 누굴 보호하기 위한 연극이었는가? 민호는 결국 재석의 배경에 숨은 더 큰 그림을 들춰냈습니다. 박정환은 재석과 오랫동안 재무적 거래를 해왔고 그 거래는 단순한 친인척끼리의 돈 거래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상호 보호의 거래였고 어느 한쪽이 배신하면 모두가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마지막 반전은 재판의 마지막 날 법정 밖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박정환의 작은 수첩을 분석하던 민호의 친구가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박정환의 오래된 명함 케이스 속에 숨겨진 아주 얇은 사진 한 장. 사진은 몇 년 전 찍힌 것으로 보였고 한 모서리는 잘 나려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박정환과 재석이 손을 맞잡고
웃고 있었고 사진 뒤에는 누군가가 연필로 적어둔 메모가 보였습니다. 마지막 테스트. 민호, 진실을 볼 것인가? 그 메모는 박정환이 일부러 상황을 조성해 누군가의 본심을 끌어내려 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실험을 하고 있었고 그 실험은 위험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판사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석은 직접적인 사례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사건에 관여한 정황 증거로 인해 중범죄의 공모와 관련된 책임을 지고 기업 내부 조사로 이어질 다양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재석은 결국 형사 처벌을 받았고 그의 회사도 수사의 칼끝에 올랐습니다. 민호는 누명을 벗었지만 그의 삶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안의 균열과 사람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 파란 시라놀, 찢긴 사진의 모서리, 라디오 속 녹음 같은 것이 모여 진실을 끌어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는 날, 민호는 장인의 작은 상자 하나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공구 한 세트와 함께 박정환의 짧은 자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방법이 옳았는지는 나중에 판단하라. 수연아, 미안하다. 민호는 편지를 읽는 동안 가만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해와 분노, 그리고 어떤 해방감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박정환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시험하려 했고 그 방식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사건이 남긴 흔적은 길었습니다. 재석은 사회적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은 지역 사회에도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박정환의 가족들은 각자의 상처와 마주했고 수연은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민호는 결국 그 일을 계기로 작은 용기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법을 배웠고 사람들의 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증거와 사실을 확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호는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바람은 잔잔하게 불어옵니다. 그는 더 이상 작은 사위라는 이름으로 줄곧 눌려있지 않습니다. 이름 뒤에 숨겨진 사람의 괴로움과 분노, 그리고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진실은 결국 말한다. 증거는 숨길 수 없다. 사람의 마음도 언젠가 드러난다. 이 이야기는 결국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탐욕과 거짓은 결국 파멸을 낳는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았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